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어느 날은 한여름처럼 무덥다. 어느 날은 비 소식과 함께 쌀쌀하다. 제가 사는 캐나다엔 큰 산불이 나서 그 또한 걱정거리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같은 뉴스가 심상치 않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서미애 작가의 추리 단편 별의 궤적을 소개합니다. 서미애 작가의 소설은 유영철, 정남규 사건처럼 과거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들을 모티브로 하는 소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소설 역시 읽다 보니 아직도 죽음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실제 사건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댄스 듀오로 활동하며 1990년대 인기 정상에 있던 한 남자 가수의 의문스런 죽음 말이죠. 법의학자가 된 주인공이 15년 전 절친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 주인공의 인생을 비틀어버린 그 사건의 주 원인 제공자일 수 있는 아름답지만 반갑지 않은 그녀 말이죠.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친구의 죽음. 주인공은 그 숨겨진 진실을 드디어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오전에 할당받은 부검을 마치고 부검실을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데 누군가 불러세웠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다 찬찬히 얼굴을 살피고 나를 불러세운 사람이 유진이라는 것을 깨닫자 덜컹 가슴이 내려앉을 만큼 놀랐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을 정도였다. 15년이란 세월은 풋풋하던 여대생을 30대의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검은 원피스에 푸른 빛이 도는 스카프를 대충 두른 유진은 한 손에 짙은 갈색의 모피를 들고 금방 하보에서 나온 듯 세련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대학 때부터 눈에 띄던 미모가 이제는 완연히 무르익은 느낌이었다. 살짝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넘기는 손동작을 보자 정말 유진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 익은 익숙한 동작이 과거의 유진과 겹쳐지며 아련하게 느껴졌다. 문득 유진을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다. 아카시아 향기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던 5월이었다. 대학 동아리 MT를 가던 날 강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쓸어넘기던 유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넋을 잃었다.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 중에 미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미인인 줄은 몰랐다. 유진은 등장과 동시에 동아리 남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나도 안 변했네.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유진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함께 잠깐 밀려들었던 반가움은 15년 전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차갑게 식어갔다. 여기는 어쩐 일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자신이 나왔던 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은 유족들이 부검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된 일반인 참관실이었다. 참관실에 있었다는 건 오늘 부검한 누군가의 유족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만난 것도 놀랄 일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더구나 누군가의 죽음으로 재회를 하게 되다니 기분이 묘했다. 15년 전 그녀를 다시 보지 않게 된 것도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었다. 남편이 죽었어. 결혼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게 일부러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기억은 빙하에 갇힌 상태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던져졌다.
그곳에서의 유진은 22살의 대학생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런 유진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색하고 생소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유진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다. 더구나 막 부검을 보고 나온 사람답지 않게 덤덤한 모습이었다. 나는 너무나 태어난 유진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여자가 부검을 보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수에서 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남편의 부검을 직접 참관하는 아내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괜찮아? 보시다시피. 유진은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고는 입가에 엷은 미소까지 띄웠다. 어렴풋이 15년 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그녀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몸짓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 의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입맛이 썼다. 부검이도 의사야. 아, 미안. 네 얘기는 그게 아닌데. 기분 상했어? 유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안다. 그녀가 말하는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평범한 의사를 말하는 것이리라. 유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있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유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비틀어 놓은 당사자는 정작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다.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유진을 쳐다보았다. 긴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이제는 털어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기억의 저편에 숨어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자 난 당혹스러웠다. 가슴으로 밀려드는 유진에 대한 감정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는 했지만 세월에 마모되어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하고 혼탁했다.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의 모습도 환시가 아닐까 싶게 희미해지다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어지럼증인가? 어쩌면 며칠 동안의 가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괜찮으면 조금 있다가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뒤로 참관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유진은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그들에게 돌아갔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가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뭐해? 안 올라가? 뒤늦게 부검을 끝내고 나오던 박익준 팀장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간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정민이었다.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간 상처를 많이 무디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정민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마음이 먹먹하다. 나와 정민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단짝이 되어 대학까지 함께했다. 정민이 죽지만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함께 어울리며 평생 친구로 지냈을 것이다. 정민의 죽음은 23살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외과 의사를 지망하던 나는 그 사건으로 몇 달 동안 충격과 허탈함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결국 학업을 중단했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법의학부 사무실로 들어서자 옷을 갈아입고 기지개를 켜던 법의조사관 양기현이 냉큼 다가오더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예요? 미인과 얘기하시던데. 아는 사람. 대충 대답을 하고 자리로 가앉는데 문득 유진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오늘 부검한 리스트 있나? 기현은 이유도 묻지 않고 얼른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서 내게 건네주었다. 아는 사람이 유족으로 온 거죠? 아까 보니까
서대문 경찰서 장 형사랑 같이 온 것 같던데. 여기 이거예요. 기현이 손가락으로 서류 중간쯤의 이름을 가리켰다. 김동현, 46세. 부고만 보고 한눈 판 거야? 한눈이라뇨. 장 형사가 한번 보라고 해서 슬쩍 본 것뿐인데. 왜 보라고 해? 눈에 확 띄는 미인이잖아요. 확실히 유진은 눈에 띄는 미인이기는 하다. 어느 장소든 나타나면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는 편이다. 실은 그건 아니고요. 남편 부검을 보러 온 것도 이상한데 죽은 남편을 보고도 너무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충격을 받았던 거겠지. 나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어찌되었건 유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는 당사자만이 아는 일이다. 그때 나는 정민의 죽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이 대성통곡을 할 때도 나는 멍하니 국가꽃에 둘러싸인 정민의 영정을 보거나 내 어깨를 쳐주고 가는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부자연스러웠고 이야기를 건네는 목소리는 멀리서 울릴 뿐 내 귀에 선명히 들어오지 않았다. 믿기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민의 죽음 앞에서 나는 넋을 놓고 있었다. 얼이 빠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고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도 몰랐다. 정신이 들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다가 또 정신을 잃으면 깊은 꿈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정민을 보내는 사흘 동안 충격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무감각이었다. 정민의 죽음이 서서히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고 실감이 나기 시작한 것은 정민을 화장하고 돌아온 며칠 뒤였다. 낯선 이름 뒤 가로 안에 적힌 정민의 이름이 없었다면 발신인이 누군지도 몰랐을 소포가 도착했다. 정민의 가족들이 정민의 짐을 정리하며 보낸 것 같았다. 열어보니 정민이 죽던 날 때늦은 생일 선물이라고 내가 정민에게 선물한 천체 망원경이 들어있었다. 정민의 어머니가 쓰신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생일 카드를 보고 내가 보낸 생일 선물이란 걸 알았다면서 이대로 벽장에 넣어두느니 내가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되돌아온 생일 선물을 보자 비로소 나는 정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이제 장난기 많고 웃음 많던 정민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다. 며칠 동안 꿈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생생하게 가슴을 찌르며 다가왔다. 정민의 죽음을 안 순간부터 내내 내 안에 차곡차곡 고여있던 울음이 그제야 터져나왔다. 때때로 감정은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하는 법이다. 부검 리스트를 가지고 내 자리로 가서 앉는데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기현이 전화를 받더니 내게 착신을 돌려주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여자라고 입모양으로 알려주었다.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유진이었다. 어떡하지? 오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개인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내가 따로 연락할게. 나는 유진의 요구대로 덤덤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곧 내 휴대폰으로 유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거 내 번호야. 저장해둬. 연락할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검 리스트를 보는데 문득 유진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졌다. 국가수 부검대에 오른다는 것은 일상적인 죽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를 확인하니 부검을 담당한 사람은 박 팀장이다.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의 책상을 쳐다보지만 비어있다. 기현을 보며 눈짓으로
박 팀장의 자리를 가리켰다. 어디 갔어? 기현이 담배를 무는 신용을 해보인다. 우리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박 팀장이다. 매번 새해가 되면 끊는다고 해놓고 보름을 참았다 다시 피우고 한 달을 참았다 또다시 시작하기를 벌써 수차례 해오고 있다. 이제 모든 건물이 금형 건물이라 담배를 피우려면 쓰레기 처리장 옆이나 건물 뒤편 정원에 가야 가능하다. 이 추운 겨울에도 몇몇 흡연가들은 난민처럼 모여 담배를 피우곤 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박 팀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은 확실히 끊은 줄 알았는데. 그랬죠. 와이프가 팀장님 몰래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사고? 친정 오빠 도와준다고 보증성게 잘못돼서 사채까지 끌어다 막은 모양이에요. 왜 잘못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채 있잖아요.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소문도 기현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디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담배 피울 만도 하네. 나는 기현에게 내색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박 팀장을 찾아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왠지 유진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만큼은 물어보고 싶었다. 박 팀장은 건물 뒤편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뜰 한쪽 벤치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늘을 쳐다보며 회색의 연기를 내뿜는 봄이 땅이라도 꺼질 한숨을 연기에 실어 보내는 것 같았다. 안 추워요? 잠깐인데 뭐. 왜? 나는 아무 말 없이 박 팀장의 곁으로 가 커피가 든 캔 음료를 내밀었다. 물끄러미 캔을 쳐다보던 박 팀장은 담배를 비벼 끄고는 캔을 받았다. 따끈한 커피캔을 감싸 안으며 싸늘해진 손가락에 온기를 담았다. 이건 위로 차원이냐? 뭔 얘기 들었어? 남의 집안 사정은 아는 척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용건을 이야기했다. 아니요. 오늘 부검한 케이스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누구? 김동현이요. 46세. 서대문 경찰서에서 넘어온. 아, 그거. 뭐가 알고 싶은데? 사인이 뭔지 궁금해서요. 이제 막 부검을 했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할 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상의 경우는 부검과 동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독극물 반응이나 위 내용물 조사 등은 병리실에 보내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 박 팀장의 얘기대로 지금 사인을 듣고자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지 스스로도 한심스러워 박 팀장의 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는 사람이야?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유족이 부인이 대학 동창이에요. 아, 그 여자. 금세 기억해내는 걸 보니 박 팀장도 유진을 본 모양이다. 경찰에선 부인을 의심하는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선 반반. 상황 얘기는 들었어? 아니요, 아무것도. 남자가 발견된 건 욕조 아니었어. 왜, 월풀 욕조 있잖아. 뒤로 넘어지면서 욕조턱에 후두부를 맞고 안으로 떨어진 형태지. 목이 꺾인 채로 몸이 위를 향해 욕조 안에 담긴 모습으로 죽어있더군. 장 형사가 챙겨온 정사진 덕분에 확인하기가 수월했지. 그런 경우 나타나는 질식에 의한 증상들, 얼굴에 우렬, 결막에 점상 출혈이 보이고 내부 장기에도 우렬이 보이고 현재는 그 정도야.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한눈에 그려졌다. 이런 경우는 사고사일 수도 타살일 수도 있다. 섣불리 선입견을 가지고 현상을 깨어 맞추면 안 된다. 병리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 팀장은 꽤나 신중한 사람이다. 부검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들여다봤을 텐데도 그는 불필요한 언급을 피했다. 더 이상 묻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혹시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였어? 네? 아니요. 그냥 친구였어요. 갑작스런 박 팀장의 질문에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른 것 같이 열기가 느껴졌다.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보다는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둘이 특별한 관계였는가 하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웠다.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타다 그만둔 사이라고나 할까. 그 미묘한 경계는 내가 보는 관점과 유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장용사랑 한잔 하기로 했는데 합석하실래요? 퇴근이 가까워지자 기현이 주위를 살피며 내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을 읽었다. 나는 유진에 대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놓은 덫에 기꺼이 발을 들이밀었다. 국가수에서 내려와 신호시장 근처에 있는 횟집으로 향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횟집에 어울리지 않게 반짝이와 꼬마 전구가 가게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장 형사는 이미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이 차려지기도 전에 술부터 주문한 기현이 서둘러 나와 장 형사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오랜만에 술이 들어가니 목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피해자 부인이랑 아는 사이라면서요? 장 형사가 젓가락으로 간장에 고추냉이를 풀며 무심한 듯 질문을 던졌다. 문득 장 형사 역시 사건 때문에 나를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역시 유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눈치였다. 나는 현재의 그녀가 궁금했고 장 형사는 과거의 유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근황을 전혀 알지 못하던 나는 장 형사의 질문에 해줄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알긴 하지만 오랫동안 못 봤어요. 15년 정도. 그럼 대학 때 친구? 그렇죠. 같은 과는 아니었고 같은 동아리. 그러다 이런저런 일도 있고 유진이 유학을 간 뒤로는 소식이 끊어졌죠. 무슨 동아리였어요? 이번에는 기현이 물었다. 천체 관측하는 모임. 별자리 보러 다닌다고 했지만 그 핑계로 여행이나 맛집 기행을 더 많이 하는 모임이었지. 오, 천체 관측의 여행이라 왠지 럭셔리하게 들리는데요? 왜? 돈이 많이 드나? 장 형사의 질문에 기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목조목 짚어주기 시작했다. 당연하죠. 천체 관측이라면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다 별을 보려면 도시에 불빛이 없는 시골로 가야 할 거고 그 장비를 다 들고 다니려면 자동차는 기본으로 있어야 할 텐데 대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건 적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란 소리죠. 기현의 말대로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이었다. 말이 동아리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라 기존의 회원이 직접 가입을 원하는 신입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등록시키는 회원제 클럽과 비슷했다. 어쩌다 동아리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듣고는 우리 모임을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도 정민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외부에서도 우리 동아리를 그다지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다.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더 이상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먼저 질문으로 장 형사의 관심을 돌렸다. 대충
주변 탐문 수사까지 마쳤고 참고인 조사도 시작했고 이제 부검 소견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캐봐야죠.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유진도 용의선상에 있는 건가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아직 아이도 없고 거액을 상속받게 된 상황인데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죠. 거액, 상속. 기현의 말이 모래알처럼 머릿속에서 버석거렸다. 막 부검을 보고 나온 상황에도 무심한 표정이던 유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장 형사도 굳이 부인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촉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떤 단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한순간 깨닫게 되는 느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설명이었지만 유진을 강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알리바이는 있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내디뎌 보았다. 유진을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증거나 정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망 추정 시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선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고 김동현이 죽은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도 강유진이니까요. 발견할 때는 누가 같이 있었다면서요. 일하는 파출부와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군. 그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우연이면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영리한 거겠지. 틀림없어요. 아까 그 표정 보셨잖아요. 기현의 말에 장 형사는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술맛이 쓴지 미간을 찡그리다 물을 한 잔 들이켰다. 심증만 가지고 수사했다간 큰일 났지. 다 잡았던 범인도 그렇게 놓친 경우가 있으니까. 장 형사는 뼈아픈 기억이라도 있는지 뒤늦게 신중한 척 말을 돌렸다. 하긴 이제는 정말 증거 우선주의니까요. 자백을 했어도 재판에서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분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상황이라. 그 뒤의 이야기는 도돌이표처럼 같은 이야기였다. 장 형사로서는 부검을 통해 보다 확실한 직접 증거를 잡고 싶어 한다. 사고사로 꾸민 것이라면 타살의 흔적이 죽은 자의 몸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그 증거로 살인자에게 수갑을 채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정황 증거일 뿐이다. 죽은 남편을 냉담하게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이 살인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일행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장 형사가 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았다. 유진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미 15년 전에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 사흘 뒤 유진에게 연락이 와 약속을 잡았다. 직장의 메인 몸이라 약속 장소는 국가수 근처로 잡았다. 마침 부검도 없는 날이라 일찌감치 국가수 언덕을 내려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 유진을 기다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핸드폰으로 유진의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을 검색해서 읽고 있었다. 유진의 남편은 이름이 꽤나 알려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아름답고 젊은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남긴 유산이 수십억에 달하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한 뉴스였다.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이미 유진을 범인으로 확정하고 있었다. 유진이 가해자가 된다면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과연 그녀를 변호해 줄까? 문득 누가 유진의 변호사가 될지 궁금해졌다. 그러다 나 역시 유진을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걸 깨닫고 머리를 흔들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진은 무죄다.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짓이다. 유진은 평범한 직장인의 몇 년 연봉은 된다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다. 회색의 매끈한 자동차에서 내린 유진은 새하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실내에 들어와 코트를 벗으니 비비드 컬러의 강렬한 원색이 눈에 띄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 일전의 검은 원피스는 보란듯이 벗어던진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의상이었다. 유진이 카페로 들어서자 주위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알고 즐기는 타입이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바쁜데 부른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점원을 불러 음료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 유진이 한숨을 돌리고 가게를 둘러볼 때까지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상중에 미망인이 입을 옷은 아니라는 시선이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예상 못한 유진의 말에 적이 당황한 나는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시댁에선 아직 장례를 미루고 있어. 난 금세 검은색에 질렸고 말이야. 이제야 유진다웠다. 예전에도 유진은 제멋대로였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부검 소견서는 어떻게 됐어? 오늘쯤 나올 거야. 정확한 거겠지? 두려워? 두려워? 내가 왜? 유진은 나를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확하지 않을까봐 두렵기는 해. 그럼 괜히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진심인지 허세인지 모르지만 유진은 당당해 보였다. 설마 너까지 날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보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했겠지. 유진은 부검 소견서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리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내가 부검하는 곳까지 간 건 그런 이유 때문이야. 적어도 국가수라면 정확한 부검을 해줄 테니까. 그게 괜한 오해를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좋을 대로 생각하라지. 이미 시댁에서는 우리가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새삼스럽게 정이 좋았던 부부였던 것처럼 슬픈 척 하고 싶지는 않아.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남편이 죽었다. 이혼 전이라 유산은 아내에게 상속된다. 유진으로서는 이래저래 불리한 상황뿐이다. 내 얘긴 그만해. 난 네가 궁금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진의 말에 선뜻 뭐라 대답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던가. 그동안이라고 하면 정민이 죽은 뒤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겠지. 어쩌면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정민이 죽은 뒤의 일을 묻고 싶은 게 아닌가 싶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과거를 추억하는 유진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어떤 풍경들이 유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걸까? 지금도 별 보러 다녀? 정민이 죽고 난 뒤 나의 망원경은 대전 본가 창고에 고이 모셔져 있다. 정민의 망원경 역시 함께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어릴 때 꿈은 청문학자가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죽은 시체를 보는 일을 하네.
너무 다른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 말도 안 돼. 정말이야. 다만 고개를 숙이고 보느냐 아니면 고개를 젖히고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밤하늘의 별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존재야. 그 별의 색깔과 빛나는 크기에 따라 우리는 별의 일생을 알 수 있지. 그게 부검하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도 마찬가지야. 그의 몸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 흔적들은 모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이지. 그러니까 별을 보는 마음으로 시체를 본다는 거야? 그럴지도. 유진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끔 부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존재의 최후를 찬찬히 살핀다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별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듯이 나는 부검대 위의 시체를 보며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경외심을 느낀다. 우리가 왜 잘 안 됐는지 이제 생각났어. 넌 너무 어려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쓴미소를 지었다. 유진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나는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오래 머뭇거린다. 즉흥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유진은 내가 답답했을 것이다. 유진이 동아리에 들어오고 난 뒤 몇 달 만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내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깨닫고 있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진이 버겁고 불편했던 나는 서서히 멀어지는 유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해외 어학연수를 떠났던 정민이 돌아와서 동아리에 나타나자 둘은 금세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유진과 내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유진을 오해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유진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한 것은 돈 많고 집안 좋은 남학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병원장 아들인 나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오너의 아들인 정민이 등장하자 유진이 나를 버리고 정민에게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정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흥분했다. 나는 친구들을 설득했다.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더 이상 감정이 발전하지 않은 것뿐이다. 제대로 사귀지도 않고 끝나버린 사이인데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정민을 위해서도 그 일은 묻어두고 싶었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 정민과 유진이 잘 어울린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부검이가 된 건 혹시 정민이 때문이야?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 정민이 죽고 난 뒤 두 가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민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미결의 사건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미 죽은 상황은 바꿀 수 없겠지만 친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 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가날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실망과 좌절만 느끼고 돌아섰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사건 현장은 초동수사부터 훼손되어 많은 증거들이 오염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에 떨어진 주사기에서 검출된 지문은 정민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경찰은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동물 마취제를 정민이 직접 자신에게 투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다. 부모님과의 불화와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경찰의 말은 정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설득력도 없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겠지. 지금도 난
정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살이라고 했던 경찰의 말은 안 믿는 거구나. 너는 믿어줘? 정민이가 자살을? 더구나 그날? 그날? 그날이 생일이었던가? 유진은 뜬금없이 그날을 정민의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기억의 어딘가가 엉킨 모양이었다. 그날은 유성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유성우를 보러 갈 계획을 세웠다. 그날의 유성우를 누구보다 기다린 건 정민이었다. 하필 자살의 타이밍을 그렇게 고대하던 날 친구들과 여행 온 때에 잡았을 리는 없다. 2001년 12월 19일 새벽, 그날은 사자자리 유성우가 한반도 상공에 쏟아지기로 되어 있었다. 텀펠 터들 해성에 동반하는 유성체의 띠가 지구 궤도를 통과하는 현상은 33년마다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다. 그날을 놓치면 33년 뒤에나 다시 볼 기회를 얻게 된다며 동아리 멤버들이 벼르고 벼른 날이다. 그날 밤 시간당 최대 2만 개의 별똥별이 쏟아졌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3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성우였다고 하더군. 새벽까지 이어진 유성우 덕분에 우리는 밤을 꼬박 새웠고 아침 동이 틀 즈음에야 잠이 들었다. 정민의 죽음이 아니라면 그날의 기억은 사상 최대의 우주쇼를 본 기쁨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기억나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쏟아졌지. 이제 생각난다. 그때 유진은 불청객이었다. 콘도에 있는 우리들의 방에 불쑥 찾아와 정민을 불러내고 복도에서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했다. 정민은 여행 온 친구들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족 별장으로 유진을 데리고 갔다. 얘기만 끝나고 돌려보낸 뒤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까지 연락이 없어 걱정을 했는데 뒤늦게 정민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술을 마셨는지 발음이 약간 꼬여 있었다. 유진과 싸우고 난 뒤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다.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하자 함께 있을 기분이 아니라고 하며 유성우는 별장에서 혼자 보겠다고 했다. 나는 정민의 기분도 풀어줄 겸 그의 차에 넣어둔 뒤늦은 생일 선물을 찾아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게 정민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경찰이 말한 여자친구와의 다툼은 바로 유진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때 정민과 왜 싸웠어? 글쎄, 왜 싸웠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왜 그렇게 빤히 봐? 15년 전 일이야. 기억하는 게 이상하지. 유진은 내 시선이 불편한지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보다 시선을 피했다. 정민이 얘기는 안 하길 바랬는데.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진을 괜히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유진에게 남아있는 싸늘한 감정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나 갈게. 잘 지내? 유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이내 밖으로 나갔다. 유진이 자동차에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오르기 시작한 그날 밤의 일들이 두서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 일단 사무실로 가서 찾아보기로 했다. 갑자기 몸 안의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아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유진은 부검 소견서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혐의를 벗었다. 김동현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였다. 위에서 발견된 알코올과
감기약 성분을 통해 그가 술과 감기약을 섞어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상태로 요의를 느끼고 욕실로 들어갔다가 실족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간 시간이 오후 9시경이었고 밤새 친정집에 있었다는 유진의 증언은 사실로 밝혀졌다. 아침 8시경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가고 있다는 파출부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다가 남편의 시체를 발견한 것은 전화 기록과 아파트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진이 범인일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던 장 형사와 기현은 입맛을 다졌다. 나는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졌던 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나의 설명을 들은 그는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사무실에 이틀간 월차를 내고 장 형사와 함께 대전 본가에 다녀왔다. 나는 장 형사에게 천체 망원경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내가 정민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것이다. 장 형사를 서울로 보내고 나는 강원도를 향했다. 정민의 사건을 다루었던 원주경찰서에 가서 15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사건 조서 원본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둔 사건 일지는 남아있었다. 정민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들, 나와 내 친구들, 유진의 진술까지 모두 들어있었다. 사건 현장 사진과 증거물들을 들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가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 나는 사건 현장인 정민의 별장을 찾았다. 15년이 지난 그곳은 내 기억과 달리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마치 15년 동안 정민의 죽음을 방치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고 서둘러 영동 고속도로를 탔다. 여긴 왜 오라고 한 거야? 어서 와. 거기 대충 편한 곳에 앉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연락했어. 유진은 출입구에서 계단을 내려와 중간쯤 되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장 형사의 도움으로 한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천체 투영관을 빌렸다. 전체 좌석이라고 해봐야 40석 정도의 작은 돔이었지만 유진과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했다. 그때가 그립다고 했나? 그래서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그날을 추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날 유성우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그걸 함께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어. 나는 불을 끄고 그날 내가 촬영한 영상을 틀었다. 돔 지붕 위에 2001년 12월 19일의 밤하늘이 펼쳐졌다. 천장에 펼쳐진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러다 하나둘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수십 개, 수백 개의 별들이 지상으로 빛을 발하며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성을 보다가 힐끗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조금 어둡기는 했지만 유성우에 흠뻑 빠진 유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억나? 그래, 이렇게 쏟아졌었지. 그때도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봤었어. 그래? 이날 유성우는 새벽 1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3시 전후로 가장 많은 별이 떨어졌었어. 나는 실내에 불을 켜고 유진의 앞에 다가섰다. 내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다.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보고 있던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정민이 죽던 날, 넌 정민과 함께 별장에 있었어. 경찰 조서에서 둘이 싸우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밤 10시라고 되어 있어. 집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도착했다고 했지. 그 말은 아마 사실일 거야. 하지만
그 뒤는 거짓말이지. 무슨 소리야? 방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저 별이 쏟아지는 걸 봤다고. 그 시각은 새벽 3시야. 집에서 자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이 어떻게 저 유성우를 볼 수가 있었지? 그건 아마도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겠지.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정민을 발견한 거야. 넌 준비해간 동물 마취제 같은 주사기로 정민을 죽이고 별장 마당으로 나왔을 거야. 그리고 그때 저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성우를 본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새벽 3시에 유성우를 봤다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본데 그런 호황된 소리를 경찰이 믿어줄까? 난 증인도 있어. 그래. 그날 집에서 자고 있다고 얘기해준 증인. 너희 엄마 말이지.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정민을 죽였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래. 증거. 그 얘기를 해야지. 요즘엔 증거 없으면 본인의 자백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져 나를 노려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한눈에 보였다. 지난번에 카페에서 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게 있었어. 넌 12월 19일을 정민의 생일날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왜 그럴까 의아했지. 정민의 생일은 12월 11일이거든. 그러다 생각났어. 내가 준 생일 선물. 넌 그걸 본 거지.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네 머리에 입력이 된 거야.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나는 거침없이 내가 추론해 본 것들을 이어나갔다. 정민과 마지막 통화를 하던 시간이 자정쯤이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내 생일 선물은 정민의 차에 있었고 아마 나와 통화를 끝내고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그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겠지. 즉 밤 10시에 서울로 돌아갔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넌 절대 그 물건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단 얘기가 되지. 생일 선물 따윈 난 몰라. 유진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정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투영기 옆에 놓아둔 상자를 열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상자에 든 망원경을 꺼내들었다. 이제 기억나? 이 망원경을 만졌다면 네 지문이 묻어 있겠지. 형사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10년, 20년 전 지문도 얼마든지 검출할 수 있다고 하더군. 또 있어. 바로 이 생일 카드. 이걸 넌 열어봤기 때문에 정민의 생일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 여기에도 네 지문이 묻어 있을 것 같고. 증거가 더 있어야 할까? 아, 망원경 상자 안에 긴 여자 머리카락이 들어있던데. 정민과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면 그건 누구의 머리카락일까? DNA만큼 완벽한 증거물은 없지 아마. 그래, 네 말이 맞아.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갔어. 나를 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아?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해? 그걸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정민을 죽인 게 고작 그런 이유야? 갑자기 튀어나온 유진의 본심보다 살인의 이유가 더욱 나를 놀라게 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정민은 너 때문에 나를 떼어내려고 했어. 나를 아주 악질로 만들어서 말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번엔 내가 말문이 막혔다. 정민은 나와 유진의 일을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진과 끝내려고 한 것이다.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어쩌면 나에 대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내가 정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듯이. 유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어느새 부검실 복도에서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무덤덤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어렵게 퍼즐을 맞추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 2016년 12월 22일이야.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바뀌었지만 그건 2007년 사건부터 적용되지. 그 이전에 있었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 즉 이미 3일이나 지나버렸다는 얘기야. 유진은 차가운 눈은 그대로인 채 입술만 가볍게 미소를 띄었다. 문득 대학 시절 유진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했던 이유가 성격 때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유진의 본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진의 입에서 공소시효라는 단어까지 나오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내 웃음에 기분이 상한 듯 유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내가 설명해드리지. 관람석 뒤편 구석에 누워있던 장 형사가 일어나 유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공소시효는 말입니다. 당신이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는 중지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3년 정도 있다 온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홍정민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2년하고도 11개월이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장 형사의 등장이 유진의 말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듯했다. 유진은 완전히 몸이 굳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장 형사를 쳐다보다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극화에서 너를 봤을 때 모른 척할 걸 그랬어.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건 너의 교만과 방심 때문이야. 나는 유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키며 장 형사가 유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장 형사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유진을 데리고 사라졌다. 혼자 남은 나는 관람석에 앉아 여전히 천장에서 펼쳐지는 그날의 유성우를 바라보았다. 정민이 이 아름다운 장관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내 눈앞에 2001년 12월 19일의 새벽 하늘을 지나던 유성우가 마지막 궤적을 남기고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